지난번 마지막 화면에서 우리가 보도록 했던 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준말이 뭐죠? IPCC. IPCC에서 세 가지, 세 팀, 즉 실무그룹 1, 2, 3, 세 팀의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짤막한 비디오 클립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IPCC의 제 6차 Annual Report, 즉 그 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데, 첫 번째 보고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그랬죠? 실무그룹 1에서는 그렇죠.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일어나는 과학적 근거, 이제는 명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8월에 내놨고요. 그 다음 실무그룹 2에서는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적응하는지, 누구한테 취약한 측면이 어딘지, 취약성에 관한 문제. 그래서 2022년 2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게 2022년 4월에 나왔습니다. 물론 2022년 9월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그 실무그룹 1, 2, 3에서 내는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후변화 제 IPCC의 6차 보고서 훑어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IPCC 기후변화 에 대한 보고서, 6차 평가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는 세 그룹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그룹 1, 그 다음에 실무그룹 2, 실무그룹 3. 여기까지는 지금 뭐예요? 이미 나온 겁니다. 오늘 2022년 4월까지 나왔고요. 종합보고서가 2022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나올 건 표직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2021년 나왔던 과학적인 근거, 그 다음에 워킹그룹 2에서 했던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그리고 취약성에 관한 보고서, 실무그룹 세 번째 실무그룹에서 했던 그 4월에 나왔던 걸로 기후변화의 완화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은 9월에 나올 겁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6차 평가 주기에 대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한국 사람도 있어요. 부산대학교 이준희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민승기 선생님은 포항공대 교수님도. 여기가 이제 저자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뭐 contributing, 기여한 저자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주저자고, 여기 약간 뭐 보조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의 이분들은 되게 사이언스 파트이기 때문에 과학자, 기상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후변화에 관한 워킹그룹, IPCC 워킹그룹 1그룹에서 한 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쭉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현재 기후 상태를 진단했어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중요한 거는 4차, 5차, 3차, 2차, 1차 이렇게 보고서가 있었겠죠. 첫 단계에는 아마도 인간의 영향 때문이다, 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갔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명백하다. 뭐가? 인간의 영향 때문에 대기와 해양, 육지가 온난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옳고 그른 일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명백하다. 대기권, 해양권, 빈권, 생활권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뻔하다. 최근에 런던이, 최근이라 하면 2022년 7월 중순 20 며칠경 요때가 40도까지, 아마 영국의 기상 관측 사상 최초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명이고,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아요. 명백하다. 기후 시스템 전반에 걸친 최근 변화의 규모,
다양한 측면으로 본 현재 상태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이다.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거예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 모든 것에서 많은 극한 기상, 극한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염이라든가 호우, 가뭄, 열대성 저기압 등이 아주 극한 현상에서 관측되는 변화. 특히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보다 인간의 영향에 기인한다는 증거가 2014년 나온 5차 평가 보고서보다도 더 강화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후 과정과 고기후 오랜 옛날 그 고기의 증거, 복사 강제력에 대한 증거 등에 대한 기후 시스템 반응 관련 연구가 발전한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정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후 변화가 평형되도록 하는 그 평형 기후 민감도의 최적 추정치가 5차 보고서보다 더욱 좁은 범위인 3도시로 산출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형 기후 민감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후 과정, 고기후 증거는 아실 거고, 복사 강제력이라는 말이 뭔지, 그 다음에 평형 기후 민감도가 뭔지, 잠시 이것만 뽑아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 같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방금 앞에서 우리는 기후 과정과 고기후의 증거, 그 다음에 복사 강제력 증가 이런 말을 썼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복사도 어려워요. 강제력. 복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열은 따뜻한 물하고 찬물을 섞으면 어때요? 따뜻한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하잖아요. 근데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초등학교에서 배웠지만은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전도 현상이라고 그러죠. 손이 따뜻한 사람하고 손이 차가운 사람 악수하면 손이 따뜻한 사람의 열이 손이 차가운 사람한테 전해지는 걸 전도라고 하고, 찬물하고 더운 물을 섞으면 어때요? 찬물과 더운 물이 서로 흐르면서 섞이죠. 열이 전달되죠. 그걸 대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공 상태, 태양에서 지구 사이에 진공 상태가 있는데 거기는 직접 접촉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가 대기가 있어서 흐르지도 않아요. 이때 열이 전달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복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사라는 뜻의 그 복사예요. 강제력이라는 말, 밑에 영어로 제가 썼는데, 강제한다. 강제로 하도록 한다. 그래서 강제력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강제력이냐?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100 중에서 90은 도로 나가고 10이 남았다. 그러면은 지구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열 에너지의 수입과 지출, 그래서 복사 수지라고 하는데 10이라고 하는 것 에너지를 수지 맞은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따뜻함을 유지하는 건데, 이와 같이 우리 지구 대기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인자가 있어요. 그 구름일 수도 있고 에어로졸일 수도 있고, 우리 뭐 에프클라 이렇게 뿌리면 나가는 거 있잖아요. 혹은 온실가스도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인자가 에너지 평형을 유지시키거나 혹은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척도다. 강제로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의 영향력이 척도고, 그래서 복사 강제력은 잠재적인 기후변동 기작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가 만약에 복사 에너지를 플러스로 올라가도록 강제력을 보여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100이 왔는데 90은 나고 10을 잡아두는 역할을 주로 어떤 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지식을 통해 보면. 그렇죠. 온실가스였잖아요.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양의 복사 강제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음의 복사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 에너지를 잡아두지 않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더 냉각시키는 거예요. 더 차갑게.
그 지표면 온도를 하강시키는 경향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먼지가 많으면 태양빛을 차단해 버리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에어로졸 같은 것이 대기에 많으면 역시 태양빛을 얘네들 반사를 시켜버리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산화탄소는 1제곱미터당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열하고 1은 같은 거니까 1.82 와트 퍼 제곱미터 1평방미터당 1.82 플러스 1.8이에요. 메테인 0.48 그죠? 근데 이거는 1.8은 어디서 나온 거냐? 0.48은 0.17은 산업화가 시작될 때를 우리가 1750년으로 보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 주가 지수가 5천의 벽을 넘었니, 내려앉았니, 3천에서 차단이 됐니, 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2,500이니, 이건 기준점이 있죠. 그 기준점이 뭐예요? 1980년에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3,000배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750년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2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1.82배. 그래서 온실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지표 온도를 또 떨어뜨리는 녀석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에어로졸이라든가 먼지.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이쪽 편이 훨씬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는 기온이 팍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복사 강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고 하면은 나타내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복사 강제력이 증가했다. 그러면 뭐예요? 플러스의 복사 강제력이 있다. 아, 지구가 점점 더워지도록 하는 녀석들이 나타나서 지구온난화를 부축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후민감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거에 기후민감도 글자 앞에 평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자, 평형. 평형은 뭐 다 아실 거예요. 평형. 그죠? 예. A와 B가 같다. 뭐 시소의 평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형된 기후 민감도. 그래서 ECS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평형 기후 민감도는 대기 중에 있는 현재 대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가 두 배가 될 때의 반응에 의해서 예측되는 글로벌 평균 표면 온도의 장기적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 농도를 두 배로 해놓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점점 더 우리가 예측 프로그램이라든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정밀해지고 있어요. 기후 민감도가 이제 예를 들어 초기에 있는 온실가스가 있었다면은 이런 눈, 비, 구름 이런 것들에도 피드백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CO2만 두 배로 올라간 CO2를 두 배로 올렸을 때 이런 대먹임 작용들에 의해서 기후 민감도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1.5도씨에서 4.5도씨 정도의 그 지구 표면 평균 표면 온도가 이렇게 될 확률이 66% 가장 가능성 있는 범위죠. 그랬는데 6차 보고서에서는 어때요? 1.5, 4.5가 아니라 2.5하고 4.5 그 범위를 더 좁혀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이 정도로 되는 이 범위를 조금 넓게 잡으면 넓을수록 예측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1도에서 6도 사이일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2도에서 5도 사이일 것이다. 즉 중앙각 3도. 그래서 실제로 5차 때보다 훨씬 정밀해졌다. 평형 기후 민감도를 보는 거니까 얼마만큼 그 이런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영향에 의해서 그 표면 온도가 어떻게 변할 거냐. 아마도 2.5도에서 4도 사이로 변할 거다. 더 정밀하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보면, 자, 아까 기후가 일어나는 전체의 과정이니까 이건 알 거고, 고기후의 증거, 옛날부터 쌓여왔던 증거, 복사 강제력, 아까 말씀드렸죠. 플러스면은 지구를 온도를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져오는 녀석들이 더 증가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과학적인 연구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평형 기후 민감도가 오차 보고서보다 더욱 좁은 범위, 아까 2.5에서 1.5에서 4.5를 2.5에서 5도인가 뭐 굉장히 3도시 중앙값 그 범위가 3도시로 아까 몇 도시였죠? 1.5에서 4.5, 1에서 6 그랬는데 이거는 2에서 5, 3이잖아요. 3도시 범위 내에서 66%까지 보면은 맞출 확률이 66%는 뭐 1.5지만은 90% 매우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넓게 폭넓게 잡았으니까 그죠? 2.2에서 5도 그러니까 3도시로 산출을 시킨. 그러니까 현재 기후 상태를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더 보다 과학 기술이 그 발달하면서 전에보다 더 정밀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명백하다. 뭐가 온난해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것이 6차 보고서의 현재 기후 상태를 편단하는 그런 첫 번째 항목의 현재 기후 상태거든요. 그 다음엔 당연히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겠죠. 그죠? 다음은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고서에 담고 있는 건 미래기후 전망인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러 가지 고려된 상황들이 있겠죠. 고려된 모든 배출 시나리오에서 배출 시나리오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배출 시나리오에서 지구 표면 온도는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다. 21세기 중반이면 요 언저리가 되겠네요. 향후 몇십 년 동안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한 21세기 안에 지구온난화 수준은 1.5도씨와 2도씨를 넘어설 것이다. 우리가 파리 협약에서 1.5도 그래서 스페셜 보고서를 내서 스페셜 보고서 1.5도씨라고 하는 1.5라도 우리 좀 제발 지키자 그랬거든요. 근데 다 넘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5가지 시나리오 밑에 보면 SSP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리고 1이 있고 똑같은 1인데 두 종류가 있네요. SSP2라가 있고 뒤에 또 4.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SSP3이 있고 또 숫자가 있고 마찬가지죠. 2040년까지는 추정치가 1.5, 1.5, 1.5, 1.5, 1.6 최적인데 사실은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그러니까 대체로 2021세기 아니니까 요 아니겠죠. 21세기 안에 대체로 2도시를 대충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1.5에서 2도시. 여기가 좀 낫나요? 그 SSP1이. 자, 이 SSP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SSP는 Sure the Socio-Economic 경제죠. 사회, 경제. Pathway 통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 쉐어하고 있는 그 공통 사회 경제 경로다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 경제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미래 완화와 적응 노력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를 아까 몇 개 만들었다고 5개를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구 통계, 경제 발달, 복지, 그 다음에 우리 생태계, 생물과 환경, 생태계 요소, 자원, 제도, 기술 발달, 사회적인 팩터, 정책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5개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SSP는 바로 요거의 약자입니다. 길 1, 길 1에는 2가지가 있다. 길 2, 길 3, 길 5.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 뒤에 이 숫자 있잖아요. 숫자. 요거는 그 복사 강제력. 생각나죠? 복사 강제력.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복사 강제력. 플러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지표면의 온도를 올리는. 예를 들어 CO2가 많으면은 복사 강제력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에어로졸은 뭐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대체로 항염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지구를 냉각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복사 강제력에 대한 그 수치인데 이때 단위는
1제곱미터당 평방미터당 온실가스가 흡수하는 에너지량.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가 흡수를 에너지 많이 하면 그만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8.5가 1.9보다 훨씬 많이 흡수하죠. 그 얘기가 뭐예요? CO2가 그만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를. 그죠? 온실가스를. 그래서 완화의 노력과 그다음에 적응 노력. 그러니까 완화는 배출을 감소하려고 하는 거고 기후변화 적응은 예를 들어서 뭐 그 기후변화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리티를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뭐예요 잘 뭐 대출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생태계 측면에서도 적응이 있겠죠. 진화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생물들이 적응하는 그런 적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그려보니까 여기는 뭐 기후변화를 완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노력을 많이 이쪽 위로 갈수록 어려움이니까 많이 한다는 거고 적응을 위한 사회경제적 노력도 많이 해. 그러니까 지속가능 성장 경로다. 한마디로 해서 CO2를 적게 내는 그런 동네고 여기는 어느 정도예요.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데 사회경제적 노력도 어려움 많다고 그랬어요.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는데 막대. 그죠? 예, 그렇지만은 뭐 막 고속 성장을 해가지고 그죠? 예, 뭐 부가 많아지면 뭐 이렇게 서로 그 뭐라 그럴까? 뭐야 그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돌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 정도가 중도 성장 경로 완화나 적응 노력을 조화롭게 하는데 자 여기 써놨어요. 자 그 1번 경로의 1.9, 즉 복사 강제력이 1제곱미터당 1.9와트를 흡수하는 그런 에너지량을 가진 데는 1.5도씨 이하로 억제되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21세기 중반에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750년이나 1800년대 기온 상승폭을 여기에서 잡아두려고 하는 거. CO2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시나리오 가능할까요? 여기는 달성하고 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조금 2도 2도 이하 여기는 1.5 2도 여기가 최고로 좋죠. 그 다음에 4.5는 그 파리 협약에서 약속한 기온 상승폭의 꼭대기 이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자. 그죠? 2.7도 이게 이 정도 이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기후 정책 안에 사회 경제적 노력 안에 기온 상승폭이 이제 그 중간 이상인 시나리오 그죠? 좀 하나고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문제인가요? 기후 정책이 없어 기온 상승폭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배출을 많이 하는 시나리오 이건 이거보다는 좀 적어요 3은 4번은 이제 뭐 여기 수치는 없지만 양극화 성장 경로예요. 완화하는 거를 열심히 하지만 적응 노력은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완화시키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여전히 돈 벌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5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본 겁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 경로가 IPCC 6차 보고서의 표준 경로가 이렇게 8.5까지 확 하게 되면 빡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7.0 당연히 1 여기는 어때요? 좀 완화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 5차까지는 RCP를 위주로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CO2라든가 이런 온실가스의 농도 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약간 이제 사회 경제 지표를 더 강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기후 전망에서 두 번째로 이건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기후 시스템 많은 변화, 지구온난화 심화. 그래서 결국 뭐야? 극한 고온 여전히 있을 거다. 해양 폭염, 호우 빈도, 강도 다 증가한다. 일부 지역에 이 가뭄인데 가문이라고 적었네요. 농업 가문, 농사짓기 어렵다. 식생 그 식물들의 자라는 그 숲이라든가 이런 식생 분포에 가뭄이 증가할 것이다. 강한 열대 저기압성 비율 증가할 것이다. 북극 빙하가 녹는다. 적설 면적 영구 동도층이 감소한다.
놀랍게도 이제 북극에도 뭐 3천여 종의 식물이 있고, 그런 빙하가 자꾸 뒤로 가고 영구 동토층도 없어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메탄도 나오고 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망할 수 있는 게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물 순환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죠? 몬순 강수량, 우기, 건기의 강도 포함한 전 지구 물순환 불균형이 더욱 강화된다. 지구 물순환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번째, CO2 배출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 해양과 육지 탄소 흡수원이 대기 중에 CO2 누적률을 낮추는데 별로 덜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2가 팍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이 많은 CO2들이 해양이라든가 육지에서 이렇게 흡수해줘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흡수도 더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과거와 미래 온실가스 배출로 해양, 빙상, 해수면의 변화는 수백, 수천 년 동안 돌이키기 어렵다. 제가 뭐 나이가 좀 젊잖아요 아직. 그래도 100년은 못 살겠지만은 얼마 안 남았죠. 수백, 수천 년 돌이킬 수 없다. 끔찍한 일이죠. 큰일 났어요. 네, 미래 기후 전망 아름답지는 않네요. 보고서에 담고 있는 내용 세 번째로는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적응을 위한 기후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빨리 보면, 자, 자연적 요인, 내부 변동성은 특히 단기 미래 지역 규모에서 인위적 변화를 강화시키거나 상쇄할 것이지만, 여하튼 100년 정도의 지구 온난화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자연적인 거나 지구 내부의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내부 변동성 영향이 없다. 가능한 모든 범위의 변화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와 같은 가감용. 이거는 자연적인 요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활동에 의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점점 추가로 심화된다면 모든 지역에서의 기후 영향 요인이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오타짜네의 요인인데, 다양한 기후 영향 요인의 변화가 우리가 1.5도씨 지구온난화 수준보다 2도씨 지구온난화 수준에서 더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수준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양한 기후영향 요인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은 더 온난화를 가져오게 더 크게 강화해요. 악순환이죠.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결과들, 빙상 붕괴, 해양순환의 돌발적 변화, 일부 복합적인 극한현상, 미래 온난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평가 범위를 크게 뛰어넘는 온난화 발생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빙하가 무너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을 뛰어넘는 온난화 발생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위험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평가를 보고서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다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것만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다면 미래의 기후변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과학적인 보고서잖아요. 이게 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구온난화를 특정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CO2 누적 배출량 억제해야 되죠. 그죠? 넷제로 도달해야 되고 다른 온실가스 배출도 강력하게 감축해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래요. 1톤의 CO2 배출도 1톤이라고 상당히 적은 양이에요.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킨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CO2 누적 배출량과 지구 표면 온도 보면은 CO2 여기 있는 게 미래의 CO2 배출량, 아까 1, 2, 3, 5 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1.9
복사 강제력, CO2, 한마디로 이쪽으로 갈수록 CO2 배출량이 높은 거예요. 높으니까 이렇게 와. 거의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근이라는 말은 near, 가깝다. 그러니까 거의 선과 같다. 선형적으로 변하더라. 줄여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낮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낮은 배출 시나리오 있었고 또 높은 시나리오 3번, 5번. 자, 이런 시나리오들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결국은 지구 표면 온도의 추세에 식별 가능한 차이가 자연 변동성을 넘어 나타나기까지는 한 2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인간에 의한 게 그죠? 그래서 20년은 매우 짧아요. 2050년 이전이에요. 자, 미래 기후변화 어떻게 요거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강력하게 감축해야 된다.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삶을 조금 바꾸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A, B, C, D 해서 실무그룹 1이 낸 보고서들 한번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